대장암 명의가 전하는 100세 건강의 비밀. 깨끗한 장이 병을 치유한다. 제2의 뇌. 장혁명. 비만도 장내 세균 때문이라고? 비만은 단지 살찐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몸 안에 과다하게 지방이 많이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에 적신호를 일으킬 수 있다. 실제 비만한 사람들은 정상인데 비해 숨이 차고 관절통 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고혈압, 관절염, 불임, 수면 무호흡, 심혈관계 증상 등을 보이는 확률도 높다. 이 때문에 1996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비만은 결국 운동량에 비해 칼로리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여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비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다. 남들보다 더 강한 식욕 때문에 살이 찌는 것인데 식욕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는 것이다. 실제 사람의 머리에는 식욕을 촉진하는 부위와 포만감을 느껴 더 이상의 식욕을 억제하는 부위가 있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사람들 중에는 유독 식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강한 식욕은 왜 생기는 걸까? 그동안 식욕은 그냥 타고나는 것 정도로만 여겨졌었는데 최근 장내의 세균이 이런 식욕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흥미롭다. 미국 에모리 대학교 연구팀은 장내 세균과 비만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비만한 쥐에게서 장내 세균을 뽑아내어 갓 태어난 쥐의 장에 투여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갓 태어난 쥐는 쥐를 통해 태어나는 동안 마신 세균 외에는 몸속에 장내 세균이 없는 상태인데 비만한 쥐의 분변을 투여받은 갓 태어난 쥐의 경우 다른 쥐에 비해 식욕이 왕성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 쥐들은 더 많이 먹었고 결국 장에 염증이 생기는 등 비만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다. 아마도 비만한 쥐 장내 세균이 만들어낸 분비물이 식욕 중추를 자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즉, 비만한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식욕이 높고 더 많이 먹는 이유가 장내 세균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유명한 연구 중 하나는 2013년 미국에서 진행된 실험인데 한 명은 날씬하고 다른 한 명은 비만인 이란성 쌍둥이의 대변 속 마이크로바이옴을 각각 쥐에게 이식했더니 비만 쌍둥이의 대변을 먹인 쥐가 뚱뚱해졌다. 결국 비만의 원인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일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실험이라 하겠다. 이렇게 비만을 유발하는 것은 식욕 중추를 자극하는 요소 외에 장내 세균에 따라 포도당 또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장내 세균은 우리가 필요한 칼로리의 약 10%를 만들어내고 실제 장세포 유지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말이 있는데 칼로리가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장내 세포에서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10%의 칼로리가 살이 찌는데 기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비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내장 지방인데 이 내장 지방 또한 장내 세균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일본 가오와 히로사키 대학교의 연구팀은 내장 지방과 장내 세균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블라우티아균이 내장 지방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내장 지방 면적이 작은 사람일수록 블라우티아균의 수가 많고 반대로 내장 지방 면적이 큰 사람일수록 블라우티아균의 수가 적었다는 것이다. 블라우티아균은 장내에 아주 많이 존재하는 세균으로 낙산과 초산을 만들어내므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 작용을 한다. 이처럼 여러 연구 결과들은 비만이 장내 세균과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지만 장내 세균과 비만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양하기 때문에
성차, 나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식품들. 최근에 장내 환경 개선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가 주목받고 있다. 항생제를 뜻하는 안티바이오틱스와 반대되는 단어로 1965년 릴리와 스틸웰이 명명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유산균의 영어 이름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보다 더 넓은 의미를 지닌 용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지 유산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에 도달했을 때 다른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숙주에 도움을 주는 장내 미생물이라고 정의된다. 실제 프로바이오틱스에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낙상균, 효모균, 포자균, 고초균 등의 생균제와 발효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에는 유익균의 연료가 되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유익균의 성장과 활동을 촉진하고 유해균의 성장과 활동은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장에 도달하면 제일 먼저 젖산을 생성하여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드는데 이때 산성에 약한 유해균들은 그 수가 감소하고 산성에서 오히려 잘 자라는 유익균들은 그 수가 증가하여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이다. 한편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하여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제품도 등장해 눈길을 끈다. 선택적으로 발효시킨 성분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된 프리바이오틱스의 성분을 보면 올리고당류나 식이섬유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하여 프로바이오틱스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즉, 프리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성분들을 통칭하는 용어인 것이다. 유산균의 먹이를 따로 공급해 줌으로써 유산균의 수를 늘리는 전략을 쓰는 것이 프리바이오틱스인 것이다. 한편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나로 결합한 신바이오틱스라는 제품도 출시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것도 등장했는데 이는 신바이오틱스와 함께 이들에 의해 생성되는 살균체까지 더해진 제품이다. 실제 바이오 산업에서는 살균제를 다른 영양분이나 약제에 포함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활발한 움직임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 중에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음식들은 무엇이 있을까? 김치, 된장, 요구르트, 치즈 등 모든 발효식품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신바이오틱스까지 생각한다면 마늘, 양파, 부추, 사과 등도 해당될 수 있다. 부추에는 약 16%가량의 아놀린 섬유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과는 절반이 팩틴이라는 섬유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성분들이 장내 유익균의 수를 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과는 고포도맵 식품으로 장내 가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즉, 어떤 사람에게는 사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복부 불편감 증상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주목하라.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 우리는 지금까지 장내 세균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장내에는 세균뿐만이 아니라 바이러스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엄연히 다른 존재다. 세균이 완전한 생물체라면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에 있는 생물체다. 세균이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바이러스는 RNA, DNA의 핵산을 단백질이 감싸고 있는 단순한 구조로 반드시 살아있는 숙주에게 붙어야만 기생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또한 세균과 바이러스는 크기도 완전히 다르다. 세균이 100만 분의 1mm의 크기인 반면 바이러스는 10억 분의 1mm로 약 1000배나 크기 차이가 난다. 이처럼 엄연히 다른 존재가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 속에 살고 있다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무려 1200종이나 된다는 주장도 있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가 존재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최근 3년간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비강, 호흡기 점막으로 침투하지만 장 점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합하여 설사, 소화불량 등 소화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장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미생물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가 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의 포레스트 로우 교수팀에 의해 진행된 이 연구에서 연구팀은 박테리아를 감염시키고 숙주로 삼아 자기 복제를 해나가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증명했다. 로우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장에는 가장 큰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바이러스가 있으며 이들 세균 바이러스는 내장의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장내의 장내 세균의 균형을 조절하는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로우 교수팀은 이 바이러스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세균에서 추출한 DNA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까지 세계에 존재하는 99%의 미생물을 실험실에서 배양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우 교수팀은 세균의 DNA를 추출한 후 그 DNA와 장내 세균과 바이러스 열기 서열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균에 기생하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증명해냈다. 어쨌든 이 연구는 장내에 존재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귀한 자료를 제공했기에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장내에는 세균뿐 아니라 바이러스 등 각종 미생물이 존재하는데 이를 총칭하는 용어가 마이크로바이옴이다.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바이오타와 게놈의 합성으로 미생물의 생태계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미생물의 유전 정보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장내 미생물 환경을 넘어 제2의 유전체로 불리면서 비만부터 당뇨, 아토피, 관절염, 암, 자폐, 치매에 이르기까지 현재 인간이 당면에 있는 난치성 질병 치료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장내 세균이라는 말보다 장내 생태계를 반영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란 용어가 더 많이 쓰이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마이크로바이옴 주식시장에는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이 곧 개발될 것이라 이야기가 나돌고 있기도 하다. 국가에서도 많은 연구비를 풀어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 정보를 모으고 이와 관련된 과학자를 도와 여러 질환을 치료하는 신약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의 환경 개선을 통하여 대사증후군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셀바이오텍이 비만 상태의 실험용 쥐를 대상으로 자사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듀오라 골드를 8주간 복용시킨 결과 체중과 복부 지방이 낮아지고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한 결과를 얻어낸 바 있다. 이처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만, 당뇨, 면역, 아토피, 치매, 자폐증을 포함한 신경계, 암 등 수많은 질환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히 나오고 있는 상태다. 자폐와 ADHD, 우울증에도 영향을 끼치는 장내 세균들. 지금까지 우리는 제2의 뇌와 관련된 내장신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내장신경계와 장내 세균이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가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은 쥐의 대장 내 세균 균형을 깨뜨리는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쥐는 혼자 있고 싶어하고 우울 증세를 보였다. 다른 쥐들과 잘 어울리지도 않고 먹이를 줘도 기뻐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던 것이다. 이는 장내 유익균의 감소가 정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다. 정신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장내 미생물이 내장 신경계에도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렇다면 대장 내 세균의 균형이 깨진 것이 어떤 기전으로 우울증까지 연결되어 있을까?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면 장벽 사이에 틈이 생겨 장루수 증후군과 같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혈액으로 들어온 유기산이나 덜 분해된 단백질 성분들이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뇌와 내장신경계는 이러한 상태를 즉각 알아차려 이와 관련된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정신적 변화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내 유익균의 감소가 내장신경계의 반응을 통하여 정신의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사실로도 확인된 것이다. 2003년 대체의학 리뷰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인 정신과 약물, 리탈린과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를 비교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연구원들은 ADHD가 있는 아이 각각 10명씩을 상대로 이 실험을 했는데 놀랍게도 리탈린을 처방받은 아이들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처방받는 아이들의 치료 효과는 같은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신장애의 하나인 ADHD 역시 장내 유익균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결과다. 물론 이 사이에 내장신경계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란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장내 세균의 역습에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자폐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실려 있어 흥미롭다. 자폐증 상태의 질을 상대로 장내 세균을 조사했더니 장내 세균이 교란된 상태로 확인된 것이다. 한편 장내 세균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 실험지를 상대로 장내 세균을 모두 없앴더니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인 BDNF가 분비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BDNF는 뇌의 해마 근처에 있는 편도체에서 분비되는데 장내 세균이 없으면 이 BDNF가 분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BDNF가 없을 경우 감정의 통제에 어려움을 겪어 우울증 등에 걸릴 위험도 있다. 이것은 장내 미생물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도 연관되어 있다는 실험 결과인데 이때 내장신경계와 뇌신경계가 서로 교신함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프랑스 국립보건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만성 스트레스에 의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질 경우 우울증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조사한 결과 뇌와 혈액에 칸나비노이드 함량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다. 칸나비노이드는 몸에서 생성되는 천연 화학물질로 뇌에서 칸나비노이드가 결핍되면 우울증과 비슷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장내 미생물은 우울증에도 관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장내 미생물과 정신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내장신경계가 뇌신경계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너무도 당연한 사항인 것 같기도 하다. 내장신경계는 독립적으로도 행동할 수 있지만 몸 전체의 향상성을 위해 뇌신경계와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 실제 내장신경계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도 하지만 미주신경과 척추 앞 신경절을 통해 분포하는 자율신경계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관계를 통해 장내 미생물에 생긴 변화를 내장신경계가 감지하여 뇌신경계에 전달함으로써 정신적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즉, 뇌장 측은 뇌신경계와 내장신경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 장내 미생물이 아주 중요하게 관여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이상이 초래될 때 우울증과 자폐증 등 뇌질환과 소화기 질환인 기능성 위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주로 동물 실험에서 나온 결과에 근거하여
장내 미생물이 상피세포 기능, 위장관 기능, 위장관 운동, 뇌장과 감각, 행동의 인지 등에까지 관여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물 마시는 습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특별히 목이 마르지 않는 한 따로 물을 마시는 일은 거의 없는 듯하다. 그래도 이들은 건강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어떤 정보들은 하루에 최소 2리터의 물을 마셔야 건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리터라면 보통 마트에서 파는 큰 생수병의 분량이다. 과연 이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을 마셔야 건강할 수 있는 것일까? 한국수자원공사의 정보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60에서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에 이 정도의 수분이 있을까? 생각되겠지만 뇌의 80% 정도가 물이고 근육의 76% 정도가 물이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수분의 8%가 빠져나가면 현기증을 느끼고 20%가 줄어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인간의 몸은 끊임없는 대사작용을 통하여 호흡으로, 땀으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물을 내보내고 있다. 만약 이렇게 내보내기만 한다면 인간은 곧 사망에 이르고 말 것이다. 다행히 인간은 음식을 통하여 또 물을 마시면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함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인체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당장 체액과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된다. 이들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하여 무엇보다 면역세포를 운반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수분 부족은 이러한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게 하므로 당장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인체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당장 신호를 보낸다. 소변의 색깔이 짙어지고 갈증을 일으킨다. 그럼에도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수분의 부족으로 신진대사에 문제를 일으켜 생기는 증상이다. 수분 부족 현상이 오래되면 생체의 향상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나 암 같은 위험한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 실제 암 환자들의 수분 섭취를 조사해보면 평상시 거의 물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별히 수분 부족은 장 건강에 이상을 일으킨다. 우리 몸에는 22가지의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들이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위, 췌장, 소화효소 등 하루에 분비되는 효소의 양이 무려 7리터 정도나 되기 때문에 수분이 부족할 경우 이 효소 분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수분 부족은 장내 점액질에도 문제를 일으켜 소화작용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수분 부족은 장 건강에 좋지 않으니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말 하루에 물을 2리터나 마셔야 하는 걸까? 세계보건기구도 하루에 약 2리터의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물이 아니라 수분이라는 사실과 이를 권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하루에 약 2리터의 수분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정도의 수분은 보충해줘야 한다는 뜻에서 세계보건기구가 하루 2리터의 수분 보충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음식을 통해서도 하루에 약 1리터 내외의 수분을 섭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보충해줘야 할 물의 양은 900에서 1200ml라고 한다. 이것은 과학적 계산에 의해 나온 것이므로 보통 이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하루 2리터의 수분 보충을 권고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하루 수분 배출량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양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강요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변비가 있는 경우는 수분으로 2리터 마실 것을 권유하기도 한다. 반대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심장, 간, 신장 등의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물을 많이 마실 경우 각각의 기준에 의해
질환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심장질환의 경우 물이 많이 들어와 혈액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심장 펌프질에 부하를 줘서 심장질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장 건강을 위해서는 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하다. 물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빈속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이때 물이 장 전체를 거치면서 청소해주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물은 기상 직후라든지 식사 후 2~3시간이 지났을 때 마시면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함에 있어 식전이 좋은지 식후가 좋은지에 대한 논란이 많다. 코팅이 되지 않은 프로바이오틱스 제제라면 식사와 같이 복용하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 생존에 더 유리하고 주스나 물보다는 지방 성분이 함유된 음식이나 우유와 같이 먹는 경우 생존율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